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자리를 비운 정용실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빅데이터를 진행하면서 이웃한 프로라 좀 친숙하고 또 즐겨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 이제 청취자에서 진행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틀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전예현 우석대 개공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을원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 변호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쯤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안 공청회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양형 기준이 확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동학대 범죄가 이제 날로 증가하고 그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그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그 아동학대 범죄 그 군만을 위한 양형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고 또 정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아동학대 범죄를 그 별도 대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별도로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동에 대한 뭐 학대, 뭐 중상의 이런 치사, 뭐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뭐 아동 매매 이런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그 양형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양형 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처벌 형량을 정할 때 우리가 이게 감경 요소인지 뭐 가중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양형 기준 관련해서는 이제 아동 학대 치사죄가 원래 권고 형량의 기본 범위가 지금은 이제 4년에서 7년인데요. 이게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고 생각보다 많이는 안 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이제 기본 범위고 이게 가중 범위가 있는데 가중 범위도 이제 현행 6년에서부터 10년인데 이게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요. 또 죄질이 나쁜 경우, 특별히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이제 2개 이상 많은 정도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수록 되었으니까 꽤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중에 신체적, 정신적 학대 그리고 유기 방임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는 1년이나 2년 정도였는데 이게 1년 2개월에서 3년 6개월로 이제 늘어났고요. 또 아까처럼 특별 가중인자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이제 양형 기준도 있는데 아동학대 살해죄라든지 아동성적 학대죄나 아동매매죄 같은 경우에는 이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네네. 특히 아동학대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인이 사건으로 유명해졌는데 기존에는 이제 살인죄나 아니면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로 이제 처벌을 하던 것이 그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다시 정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치사하고 살해죄는 다른 엄밀히 거죠. 말해서 정말 다르죠. 학대 치사는 이제 학대에 대한 고의만 있고 살인에 대해는 고의가 없는 건데 아동 학대 살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학대를 하고 살해를 할 의도가 있었던 거라서 이것은 이제 법정형이 아예 달라지고 범죄도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살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치사죄보다는 이제 형이 높게 설정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설정된 형이 기본 범위가 이제 17년에서 22년이고요. 이게 가중이 되면은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적 학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범위가 뭐 징역 8년에서 2년 6개월이고요. 아동 매매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까지로 이제 기본 범위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양형인자 같은 것들이 이제 정비가 됐는데 이 양형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양형을 결정을 하는 건 우리 법에 보면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 재판부가 그 법정형에서 마음대로 이제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징역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양형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된 그 양형 기준 안에서 재판부에서 뭐 감경 요소가 있는지 가중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형을 선고를 할 때 이제 기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뭐 1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가중이 되는 범위가 있고 감경이 되는 범위가 있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들이 양형 인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감경 요소로 이제 그렇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 학대 범죄에 있어서 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어떤 훈육이라든지 교육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 요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그렇게들 핑계를 많이 대겠죠. 근데 예. 지금 민법에 대해서 부모나 뭐 그런 법정 대리인의 그 징계권이라는 조항도 지금 삭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동학대 제에 있어서 특별 감경 인자 중에 그 범행 동기 부분에 있어서 단순 훈육이라든지 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육 목적으로 해도 이거는 감경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번에 바뀌었고 또 이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또 감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이게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실제로 피해 회복을 했는지를 재판부에서 이제 직접 조사를 해서 진지한 반성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맞아요. 하게 한 거고요. 또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처벌 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요. 특별 감경 인자로 지금 인정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특히 아동 학대에 있어서 그 아동이 그 나에 대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단 감경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했는지 그렇죠. 그 관련해서 예. 이제 재판부에서 확실히 검토를 해서 타인의 강요가 아닐 경우에만 이제 감경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이제 강화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가족일 경우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처벌- 말을 제대로 네.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또 압력을 넣으면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네. 처벌 불원을 우리 아이템으로 한번 다룬 적도 있는데 아나운서님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만약에 친척 집에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친척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전혀 다른 사람과 살아야 되나?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처벌 불원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범죄에서 처벌 불원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 감경 요인에서 처벌 불원을 원치 않는 경우를 좀 빼는 안을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란 말씀이시죠. 예. 현재 이제 양형 기준이 결정이 났지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양형 기준 마련된 걸 환영을 하였지만 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감형 요인에서 삭제하는 바니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재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 조금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계속 심포지엄이나 이런 걸 하면서 판사들끼리 한 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변호를 했던 변호사도 부르고 또 보건복지부의 담당 과장들도 부르고 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는 좀 매우 의미를 두고요.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진지한 반성. 이거 진짜 아니 그게 반성문 장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반성문 뭐 50분 썼다, 100장 썼다, 네. 반성문 매뉴얼을 보고 쓴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조사한다는 건 사실 재판부로서는
고된 일이 늘어나는 거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마련됐다라는 점은 또 의미를 둡니다. 네, 저 변호사님들도 한 말씀 하신다면. 네,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이제 설정을 하고 뭐 신설한 부분도 있고 가중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아직까지는 100% 반영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일반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성인과 성인과의 어떻게 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고 뭐 진전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성인이고 피해자는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아동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동학대 범죄는 대부분 이제 부모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범죄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벌을 해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로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같이 살아야 될 부모라고 생각들을 하니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가 그런 판단이 미성숙하다라고 한다면 성인인 재판부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이의 의사만을 뭐 존중한다라고 해서 그런 처벌 불언 의사를 감경 요소로 집어넣는 건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입장은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서 좀 배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교통공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논란을 빚고 뒤늦게 승인한 게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8주기 광고도 승인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 권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무슨 이유로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은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순서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4.16 해외 연대에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에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렸는데 이런 광고가 그냥 막 실리는 건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상품 광고로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힘이나 이런 걸 걸쳐서 최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승인을 불허했다. 외부 위원들이 그 이유를 뭐냐고 됐냐면 만장일치요. 네,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4.16 해외연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이것을 진정을 제기를 하고 판단해달라고 한 건데요. 인권위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세월호 추모 광고 게재를 일단 불허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라 이렇게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교통공사가 예전에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됐어서 이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럼 과연 도대체 우리가 공적인 장소로 볼 수 있는 이 지하철 그 구간에 의견 광고를 게시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며 또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 결정인가에 대한 논의가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서울교통공사가 주관을 하고 있군요. 이런 광고를 의견 광고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일단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관리 규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 게시물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광고가 이제 상업 광고가 있고 의견 광고가 있습니다. 방금 아나운서님도 의견 광고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의견 광고에 대해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라고 해서 의견 광고에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런 의견 광고를 할 때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 여기에 부합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심의를 거치고, 또 광고심의위원회라고 해서 20인 이내의 외부 인사로 꾸려진 전문가단에서 또 이걸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심의를 할 때 이제 주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도 봤지만 어떤 성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성별 영향 관련해서도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기존에는 의견이 대립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심의 사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뭐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사의 중립성이나 어떤 공공성을 훼손할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를 한다고 했다가 그 인권위 내용과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이 굉장히 진짜 까다롭긴 하네요. 까다롭긴 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자의적 기준. 자의적 기준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전문가단에서 이걸 이제 심의하게 되는데, 일단 기준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그럼 어디까지가 과연 이게 정치적 맞아요. 중립성으로 이게 볼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게 또 의견 광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의 의견과는 다릅니다라는 형식을 문구를 넣는다든지 해서 네네. 이걸 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의견 광고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아니면 좀 모호하니까 이걸 다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 광고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의견 광고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제 이 규정들을 봤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좀 뭐 방해될 수 있는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의견 광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기존에도 정치 관련해서는 어떤 유명 정치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또 서울교통공사에서 그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또 정치적 중립성과 맞물려서 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 갖고도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 의견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뭐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세우고, 그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사 측에서 이거는 의견 광고이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네네. 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아이디어 괜찮네요. 뭐 우리 방송사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 인터뷰하고 이건 방송사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자막 넣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월호 8주기 광고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예, 이 광고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많은 예. 언론에 지금 게재가 되었는데요.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니? 하고 밑에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이 옆으로 학생들이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웃는 그림 같은 것들이 학생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불허가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세월호 이제 8주기를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세월호라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진영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네. 문제였잖아요. 아직까지 사실은 또 매듭지어지지 않은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왜 불허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전 좀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교수님 의견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세월호 사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그런 청취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공사 측에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월호라는 사건이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광고를 게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뭐 이 세월호 광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논란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예, 의견 광고에 대한 심의 자체를 이제 변호사님도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공적인 공간인데 지하철이 해야죠. 거기에 만약 뭐 차별을 조장한다던가 특정인을 과하게 비난하는 어떤 글이 실리는 건 당연히 심의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드는 건 좋은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기준이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세월호 광고와 관련해서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었다라고 하는데 전 아무리 봐도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그래서 광고만큼은. 그래서 네. 아마 인권위에서도 다시 그것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참에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뉴스픽 전예현 교수, 조우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에 관련된 얘기 나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 좀 날씨가 쌀쌀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네, 낮엔 좀 해도, 괜찮아요. 네, 네. 길어지고 하면서 좀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가 됐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전거 중에서도 좀 공공자전거